예, 안녕하십니까. 제3사기 암사역사문화대학 독일의 세계유산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강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멘토 괴테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해주실 안장혁 강사님은 동의대, 고려대에서 동문학을 공부하시고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괴테 연구로 동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와 응용문화연구소의 연구 교수를 거쳐 현재 동의대 인문사회연구소의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괴테의 친화력과 이성의 타자성, 멘토 인문학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실 안장혁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장혁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날씨가 춥다고 해서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오느라고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왔더니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 이걸 벗고 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괴테라고 하는 어쩌면 아마 학창 시절 때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인물입니다.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고 해서 워낙 유명하죠. 문학 동네하고 저는 인연이 닿아서 이 젊은 베르테 슬픔도 제가 번역을 한 10년 전에 다시 또 하기도 했었고, 또 어쨌든 괴테는 제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했던, 뭐 국적도 다르고 다 하지만 30년 동안 짝사랑했던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자리에서 이렇게 대외 강연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을 멘토라고 붙인 이유는요, 이 괴테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스승격이었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아마 여기 선생님도 놀라실 텐데,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가 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8개의 분야이고요. 더 많게는 비공식적으로 10 몇 개 정도의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연도를 보면 1749년, 1832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보면은 조선 후기쯤 될 겁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하고는 많이 비교를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고, 정약용 선생님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1750, 한 6, 7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공통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를 일구었다라는 공통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또 이 저서를 냈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요 사진은 괴테의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인물이 좋은 편이었죠. 젊었을 때고 나중에 노년의 괴테입니다. 이제 원래는 처음에 제가 요 사진만 붙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또 멘토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같이 이제 젊었을 때 사진과 나이 들었을 때, 여기 잠실에 보면은 그 롯데 그 타워가 있잖아요. 그 동상은 젊었을 때 사진을 모델로 한 겁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롯데와의 또 인연도 살짝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괴테와의 인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차례를 일단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키워드, 괴테 사상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가진 게 좋겠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괴테가 우리가 오늘날 젊은 친구들은 보면 융합적 지성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융합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분야에서 두루두루 성과를 내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선생님들 이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인재를 선호했다면은, 오늘날은 이제 다른 영역에서 두루두루 그야말로 하이브리드식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괴테는 일찍부터 그런 융합적인 지성의 진면모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멘토, 어떻게 활동을 했길래 오늘날 우리가 멘토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멘토라고 하는 말은 참 스승이라는 말로 번역을 보통을 하는데요. 멘토의 원래 기준은 뭐 나이가 많다, 지식이 많다, 사실 이런 기준을 넘어서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멘토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한테 삶의 힐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존재이면 우리는 멘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테의 작품 세계를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유명한 작품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든가 뭐 파우스트라든가 이런 작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텍스트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괴테가 예술가였다는 사실도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가 한 90종 정도 되니까 제가 부지런히 진도를 나가 다 못 나갈 수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보시면
낯익은 용어들도 있고 낯선 용어들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 뭐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런 단어들은 에로스는 우리가 익히 들고 있는 단어이긴 할 텐데 타나토스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이제 뒤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다룰 텐데 사실 모든 문화예술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에너지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에로스가 우리가 보통 편협한 의미에서 뭐 에로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의 에너지, 활기를 주는 전체적인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인 거죠. 타나토스는 그 반대입니다. 죽음의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파멸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폭력의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문학 예술 작품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본다면 사랑과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예술 작품은 없잖아. 그렇죠? 적어도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어떤 쪽으로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좋은 작품 아니면 삼류다 이렇게 따질 뿐인 거지. 사실 이 두 키워드는 모든 예술 작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느닷없이 인공지능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괴테가 18세기 사람인데 인공지능이 웬 말인가 한데 괴테는 이미 파우스트라는 작품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인조인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만한 모티브를 이미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놀랄만한 사실인데 오늘날 그래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용어들을 지금 여기서 다 이걸 설명하기 시간이 그럴 거니까 뭐 느림의 미학이라든가 뭐 생태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느림이라든가 생태주의는 우리가 딱 떠올려 봤을 때 동양적인 사상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삶과 닮아 있고 그리고 그게 생태주의고 친환경주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서구 쪽에서는 이런 생태주의나 친환경주의를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사실은 자연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복무해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을 뿐이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뭐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등산이라는 개념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보통 입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입산수도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입산하다라는 말과 등산이라는 말은 이렇게 떠올려 보면 개념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등산은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 산이라고 하는 자연이 인간의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복의 대상이고 입산은 우리가 들어가서 안기는 대상일 거니까 더불어 사는 삶 혹은 어머니 같은 삶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괴테는 특이하게 서양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찍부터 생태주의, 환경주의 이런 것을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민주화라고 써놓은 이유는요. 젊은 베르테 슬픔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게 될 때에 근데 주인공이 내에 짓는 한마디가 있죠. 사랑의 조건은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가 잣대가 되어야지. 나머지 세속적인 조건들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괴테는 스스로가 이 베르테르라고 하는 주인공을 입을 통해서 사랑의 민주화 선언을 한 셈이다라고 저는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나중에 우리 프로이트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도 괴테 선생이 자기의 멘토였다라고 실제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뭐 오늘날 노이로제라든가 이런 수많은 정신분석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은 사실상 괴테가 프로이트보다 훨씬 150년 전에 이미 많은 부분들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가고요. 오늘날 우리가 배제 문제, 소외 문제, 뭐 이런 쭉 다양한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가 괴테의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소외시킨다, 집단화시킨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문제도 이렇게 집단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을 소외라고 한다면 특히나 학생들은 왕창 소외시키는 것을 왕창 따돌림, 왕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돌림이라든가 소외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건데 한 인간이 어떤 특정 누군가를 내 편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이 괜찮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괴테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소유가 핵심적인 요소인 건 분명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떤 대상이나 존재의 존재성, 그 있는 그 자체만으로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괴테가 들은 예는 이겁니다. 우리가 들판길을 걸어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다고 할 때, 아, 저 꽃이 상당히 아름답구나.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꺾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꽃병에 꽂아 선물을 해야지. 이거는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기껏해야 그 자연, 그 꽃은 기껏해야 한 달, 뭐 일주일 안에 시들겠죠. 자, 진정한 소유는 아름다운 꽃이 있구나.
내년에 또 와서 여길 봐야지. 있는 그대로 거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 본받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괴테는 일찍부터 이렇게 존재성,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이런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태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태주의는 인간이 최고 위가 아니고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 한 가운데에 있다. 이게 생태주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인간이 제일 꼭지점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만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희생당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전원주택을 한 채를 짓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목재가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인간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산에서 가져오거나 자연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합의를 보고 가져오는가, 빌려오는가, 뺏어오는가예요. 아마도 후자 쪽이겠죠. 갚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가하는 폭력성이 강하다는 게 될 텐데, 그것도 바로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에게, 특정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환경위기 이런 그 불편함들은 다 그렇게 우리가 자연에게 가했던 폭력의 결과가 귀결되는 거죠. 부메랑 효과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우리가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칼날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괴테는 몇백 년 전에부터 벌써 그걸 예견하고는 우리는 자연과 공존해야지 공멸의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괴테 사상을 쭉 보면 이제 양극성 문제도 나오고요. 한데 이 양극성과 조화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선인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요즘 보면은 어떤 집안에서는 그 집은 착한 아이였는데 다른 대상한테는 학폭의 가해자가 되는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선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악마의 발톱을 들이낼 수 있는 게 현대인의 많은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 이 양극성이라는 것을 잘 들여다본 거예요. 나중에 프로이트도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이 따로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선인과 악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괴테도 이 양극성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양극성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인간은 이걸 조화롭게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이지, 아까 에로스와 타나토스도 한 인간에게 들어있는 두 가지 에너지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 에로스라는 에너지가 100%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반비례해서 타나토스는 이렇게 숨죽여 있다가 같은 사람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그 관계가 틀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랑하는 연인한테 100의 에너지를 계속 주고 100을 피드백을 받고 있다면 100%가 선순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저한테는 분노감이 생길 수도 있고 배신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안의 감정은 타나토스로 돌변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젊은 베르테 슬픔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자살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요, 우리가 이 타나토스 에너지가 타인을 향하게 되면 타살이 되고 자기를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죽음의 문제들도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규명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에너지, 양극성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잘 조율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게 흉흉한 세상, 오늘날 뭐 묻지마 폭력 이런 다양한 폭력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도 보면 자기 안에 이 타나토스적 에너지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저기서 양극성에서 그런 악마의 모습을 선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마의 모습이 더 강하게 분출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괴테의 작품 속에서 많이 묻어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괴테는 그 옛날 스펙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스펙은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스펙은 원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왔고요. 앞에 네 자리만 줄여 스펙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사물에만 쓰고 제품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사양이 어떻게 되지? 이 제품은 내구성이 강한가? 이게 스펙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스펙을 인간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간을 상품화시켰다는 거죠. 저 친구는 얼마짜리 상품이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저 친구는 어떤 스펙을 갖췄지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 문학고 특히나 영미권에서는 스펙이라는 말을, 만약에 그 친구들한테 자네 스펙 많이 쌓았어 이렇게 물으면 스펙? 인간한테 스펙?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영어는 원래 퀄리피케이션, 질을 다루지다 할 때 퀄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스페시피케이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스펙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도 문제가 되는 게 5대 스펙이니 7대 스펙이니 10대 스펙이니 이렇게 나눠 놓고, 즉 획일화 시켜 놓고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을 거기에다가 맞춰 놓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착하고 희생 정신이 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스펙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인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이 양적으로 평가하는 스펙은 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 비판을 괴테는 일찌감치 교육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스펙이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여기서 말하는 도구적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위너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조금 효율성 있는 어떤 무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스펙이고 도구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너무도 팽배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지식이 원래는 목적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도구화되다 보니까요, 한때 내 사랑했던 사람을 보험금을 타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을 만한 알량한 지식으로 동원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양적 지식들은 문제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괴테는 일찌감치 저희한테 텍스트를 통해서 알려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롯데 해놓고 물음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제 롯데와의 인연을 살짝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롯데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롯데 그룹 할 때 이 롯데 이름은 어디서 온지 혹시 아시나요? 젊은 베르테 슬픔의 여자 주인공 샤롯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롯데 그룹을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님이 일본어판으로 젊은 베르테 슬픔을 읽었죠.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만든다면은 이 샤롯테처럼 만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여성스러운 사랑스러운 그런 기업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롯데 기업의 출발입니다. 자, 요 사진은요, 한 7, 8년 전쯤에, 신동빈 지금 현 회장이죠. 여기는 이제 독일 바이마르 풍경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때 롯데의 기원을 찾아서, 여기 제목은 이제 오래된 미래를 찾아서 제가 롯데 사보에다 써줬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기업가 정신을 찾아야 된다면, 그러면 괴테가 활동했던 곳을 가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괴테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는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본다면,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의 사항에 부합되는 롯데 정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박 5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롯데의 이런 몇 가지 제가 글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었는데요. 보면은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요. 이게 이제 샬롯테가 작품 중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도 베풀어주고 과자도 나누어주고. 그러니까는 같이 갔던 롯데 칠성 사장님은 이런 사진에서 어떤 것을 착안했냐면, 그래, 롯데도 과자 만드는 회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한테 아주 맛있는 멋진 과자를 나눠주는 이 이미지가 좋겠다, 이렇게 간 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스토리텔링을 제안했던 거는 어떤 제안이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롯데가 LOTT이니까 각각 Love, Obligation, 사회적 책무죠. 진실, Truth, 그다음에 Tolerance, 관용이죠. 그래야지만 기업이 이터너티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어서 신동빈 회장은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이름이 제 이름이죠.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만 이 중에서 다 빼고 지금 러블리죠. 이 5개는 너무 복잡할 수도 있고 좀 자기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서 참고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롯데와의 인연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실에 롯데 동상을 지을 때도 제가 원래는 나이든 괴테 동상을 하려고 하길래 젊은 괴테 이미지로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조언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게 여기가 바로 바이마르라는 곳이에요. 아까 갔던 곳이고, 괴테가 태어난 곳은 프랑크푸르트지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는 한번 가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독일로 들어간 프랑크푸르트 들어가잖아요. 프랑크푸르트 상업도시고 뭐 유명한 도시인데, 괴테가 거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20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마르 구동독 지역인데, 구동독 지역이니까 자연이라든가 상태 보존도 상당히 잘 돼 있고 프랑크푸르트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하고 이 바이마르라는 도시하고 서로 지금 이제 약간의 알력 다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괴테 유럽의 문화 수도이고 그다음에 독일의 문화적 존재라고 부를 만한 괴테를 누가 괴테의 생가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평가는 엇갈립니다. 바이마르에서는 2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83세까지 살았고, 이 프랑크푸르트는 태어난 곳이고,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줘야 될까요? 어쨌든 여기는 20년, 여기는 63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바이마르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모 양모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키워줬던 곳이니까 괴테의 진가를 발휘하게끔 마당을 깔아줬던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괴테의 손길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바이마르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유럽의 문화 수도, 도시 전체가 문화 수도이거든요. 수도이고 인구는 한 6, 7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도시 전체가 이렇게 박물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놀랄만 하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괴테가 직접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만들었던 도서관이고요. 도서관의 한 부분인데 도서관이 상당히 화려하죠, 그렇죠?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비싼 책도 있고 뭐 한 권에 뭐 몇천만 원 하는 책도 있고요. 이렇게 산책길이 쭉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괴테의 집이었는데 괴테는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괴테는 원래는 귀족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살 때 젊은 베르테 슬픔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바이마르의 공작이었던 칼 아우구스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괴테 이 사람이 문학을 잘하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긴 한데 그 정도의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도시를 문화적인 도시로 꾸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는 오케이. 그렇지. 도시를 꾸미는 것은 정신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문학인이 해야지 하라고 자신만만하게 와서는 이제 괴테가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곳곳에 어떤 예술적인 흔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많은 뭐 미술가나 예술가, 뭐 니체라는 이런 우리 이제 다음 강의가 니체잖아. 그렇죠? 니체도 괴테의 멘티였는데 여기 뒤에 그림 이렇게 보면은요. 니체 하우스도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사진을 보면요. 이런 곳들이 다 바이마르 곳곳에 있는 거고 바이마르 실제로 이렇게 마차도 다니고 있고 시골이니까요. 그다음에 괴테는 집이 두 채라 그랬는데 한 채는 이렇게 시골 요렇게 요런데 여기 괴테의 시골 별장이죠. 그러니까 별장이고 괴테의 본집은 나중에 따로 나올 겁니다. 사진은 나중에 좀 더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괴테가 그러면 왜 세계적인 그런 존재로 왜 융합적인 인재 혹은 이 세계적인 어떤 지성 이렇게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네이처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세계 3대 네이처 작가 유명하죠. 우리나라 만약에 교수들 중에서 여기 논문 한 편 실리면 아주 절대적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1년에 한 편 실릴까 말까 하기 어려운 정도로 유명한 네이처에서 2007년에 세계 천재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천재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10명을 선정한 적이 있죠. 그때 괴테는 3등을 했습니다. 자, 1등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다 아시잖아.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그다음에 섹스피어 문학가죠. 역시 세 번째가 괴테였습니다. 자, 이렇게 딱 그러면 나머지 4, 5, 6, 7, 8, 9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들만 하잖아.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겨우 턱걸이로 10등 했습니다. 10등.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자연과학 이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이게 네이처가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했는데 그럼 자연과학자들 대부분 선정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융합형, 그러니까 문학, 예술 이런 쪽으로 넘나들면서 뭔가 성과를 낸 사람들이 다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괴테는 어떤 영역에서 그런 많은 성과를 내었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괴테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문학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르를 다 넘나들었습니다. 괴테 문학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게 원본이 없을 텐데 괴테의 문학 그러니까 총서가 140권인데요. 140권. 140권이면 어마어마하죠. 한 권에 보통 뭐 한 몇십 작품들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엄청난 양일 텐데 시와 소설, 희곡을 넘나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랄 만한 것은 괴테의 원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자, 법학을 전공했죠. 더 놀라운 거는 부전공이 의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날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르네상스형 인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해부흥 시기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기에는 그 전까지 신중심의 세계관이 깨트려지면서 인간 중심지, 인간의 지성이 이제 그 위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러면은 누가 더 훌륭하고 뛰어난가의 척도가 바로 어떤 다양한 학문들을 너가 섭렵하고 있는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인 많은 이제 이 학문들을 넘나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상으로도 제도권상으로도 사실은 부전공 이런 기회들 많이 줬던 거죠. 그러니까 부전공을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는
변호사이면서 문학 활동을 했으면서 또 부전공으로 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 의료계에 길이 남을 한 가지 뭔가를 사실을 규명해내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중에 살짝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바이마르로 가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살 간 넘은 나이에. 그리고 미술 음악 부분에서 색채론이라는 책과 음향악이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박사 논문쯤 수준에 해당되는 이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인데요. 식물학, 광물학, 기상학 이런 것들의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이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깊어져서는 그 자기보다 1세대 전의 사람인 뉴턴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면상으로 논쟁을 벌입니다. 그게 유명한 이제 색채론의 탄생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뉴턴의 강학 이론은 빨주노초 파남보, 프리즘을 통해서 색깔이 7가지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괴테는 왜 대자연에다가 프리즘이라는 과학 도구를 대서 대자연을 분석하려고 하느냐, 나누려고 하느냐,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연은 하나의 총체적으로 그대로 봐야지. 나중에 유명한 이제 이론들이 뭐냐면 심리색이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생리색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저 진정한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진녹, 진파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따뜻한 색, 아름다운 색, 나의 위로를 주는 색 이렇게 이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론을 펼칩니다. 이론상으로는 뉴턴의 이론이 맞지만 나중에 오늘날 생태주의적 시각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온몸으로 색깔을 느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 괴테의 손을 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날 칼라 테라피라고 해서 우리가 이 색깔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괴테의 색채론을 그대로 따가져와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좀 더 나올 거고요. 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자면요. 이런 다양한 식물들. 자, 이거는 이제 식물이고 저기는 광물인데 괴테의 이름을 따서 괴테 플란트라는 식물 도감이 실제로 올라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이런 식물들을 이런 식물들은 지금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에다 이름을 부여하겠다. 자, 이런 식물도 있는가 하면요. 이런 광물도 있습니다. 이 광물도 이름 보면은 괴테 이름 글자로 시작해서 뒤에 타이트가 괴타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도 괴테가 자기가 처음 규명해낸 광물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괴타이트라든가 아까 그 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 해부학, 동물 해부를 쭉 하면서요. 아까 제가 의료계에 아주 길이 남을 만한 뭔가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의학 쪽에 종사하실 분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다윈이 이제 나중에 멘트로 등장을 하지만 다윈 이전에 우리가 창조론이 주된 이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체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 있다, 만들어져 있다. 이제 이거였는데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저등한 하등 생물에서 점점 이렇게 분화해 간다고 진화해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전까지는 인간은 다른 유인원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 이 목젖 안에 간악골이라고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는 있다. 자, 유인원들에게는 없다. 이랬다면 이 차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괴테는 인간에게도 없다. 자, 이걸 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실제로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은 흔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유인원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괴테가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의료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서요. 괴테의 간악골 이론이라고 나중에 쳐보면 이렇게 뜰 겁니다. 괴테의 간악골 혹은 악간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차츰 나오겠지만 이런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괴테가 뭔가를 이제 이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철학이나 음악이나 미술 뭐 여러분들 한 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헤겔이나 쇼펜하우어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렇죠? 모차르트나 베토벤, 슈베르트 등 음악가, 세잔, 모네, 화가,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의 원조였던 사람, 테슬라라는 사람, 그러니까 교류 전기를 만들어냈던 그 테슬라라고, 테슬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 테슬라까지 다 멘티들이었다는 것이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놀랄만한 사실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게 지금 뭐 같습니까? 열기구입니다. 열기구. 자, 근데 괴테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냐면 열기구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하늘을 날게 할 수 없을까? 자, 그러다가 열기구 같은 자기가 실험을 막 했죠. 이거는 지금 괴테가 어떤 공간에서 열기구를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30m 정도까지 날아올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괴테가 자기가 최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무렵에 프랑스에서 비슷한 시기에 요거보다 좀 더 높이 쏘아 올린 기록이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괴테가 1년 정도 늦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괴테는 자기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오늘날 같은 이런 수많은 어떤 유용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열기구 하나만 들어도 과학계 쪽에서는 천재 맞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자, 아까 제가 테슬라 말씀드렸죠. 오늘날 자동차는 테슬라인데, 자, 원래 테슬라라고 한 사람은 에디슨, 유명한 에디슨. 에디슨은 원래 직류전기잖아, 그렇죠? 에디슨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테슬라가 괴테의 그 유명한 파우스트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자, 날개가 있어 밤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들더래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이 전류가 멀리 갈 수 있다면, 직류는 멀리 못 가고 교류는 멀리 가니까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번개 같은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파우스트 한 권을 전부 다 외울 정도로 테슬라가 머리가 상당히 천재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괴테의 모든 작품은 다 찾아 읽고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테슬라 역시도 괴테를 많이 언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인공지능 말씀드렸는데 우리 파우스트 작품에요. 파우스트 작품에 이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름이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호문클루스는 이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직접 만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는 인간을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미.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물론 이건 약간 이제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금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인간이라고 못 만들 게 없을까? 우리가 지식을 다 동원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남성의 정자를 밀폐된 증류기에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시도를 했던 장면이 파우스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그 작품에서는 실제로 호문클루스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아, 괴테의 어떤 그 창의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넓고 깊었구나. 이게 바로 몇백 년 전의 얘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괴테에게서 이미 오늘날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하나의 단초? 이런 것들을 이미 엿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 인공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공자궁인데 오늘날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첨예화되다 보면은 지금 많은 것이 인간들 따라왔잖아, 그렇죠? 뭐 문학이나 예술도 그렇고 뭐 셈 능력도 당연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인공지능 경찰도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경찰과 인간 경찰이 2인 1조로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금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 만약에 학생이 졸업 후에 면접장에 간다고 했을 때 면접관으로부터 인공지능의 후보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있는 둘 중에 한 명을 우리 회사에서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당신이 인공지능보다 낫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하나만 내보세요. 나를 납득시킬 만한. 그러면은 생각보다 의외로 답을 못 내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능력 이미 우리를 앞질렀죠. 그러면 셈 하는 거 빠르죠.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판독 같은 것도 뭐 3분 만에 모든 데이터를 다 해서 뭐 폐암 몇 개입니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은 뭐가 우리가 이대로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생태주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을 놓고 본다면 인간 필요 없어 이렇게 같아요. 인간은 쓰레기 무분별한 낭비도 많이 하고 그다음 지구에게 폭력을 많이 가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자기 쓸만한 것만 할 것이고 삿된 사욕도 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 경찰과 인간 경찰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사욕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 뭐 아니면 내가 승진욕 뭐 이런 욕망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런 욕망이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승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양하고 싶은 가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더 공정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즘에 AI 면접관도 등장을 하고 있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후대를 낳을 수 없지 않냐. 인공지능 너는 후대를 낳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 자, 이렇게 인공자궁이 가능하다. 저희가 한때는 이런 명제가 참이었죠. 우리가 육고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죽여야 된다. 이게 참이었잖아. 그렇죠. 오늘날은 이게 부분 참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육, 인공육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인공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영역에서 저는 이제 딱 하나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네들은 체험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요즘 예를 뭐 챗 GPT 뭐 요즘 핫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너는 익사하다가 살아날 뻔한 경험이 있니? 이렇게 묻는다면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너는 음식을 먹다 체한 적 있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가 몸으로 체험한 것에서 우러나는 어떤 성찰 아니면 일깨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불가능할 거다. 이제 이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인간을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살짝 정리를 하자면요. 괴테는 진정한 생태주의자라고 아까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중심에 생태라는 단어가 딱 놓여 있죠. 놓여 있고 각각의 웰빙과 느림의 미학이 있고 자연의 리듬이 있습니다. 웰빙과 느림의 미학과 자연은 같은 사실 단어의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참살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웰이라는 것이 잘 참이라는 뜻이고 빙은 존재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잘 존재하다, 잘 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에는 웰빙에다가 웰다잉이라는 말도 써요. 잘 죽어간다, 품위 있게 죽어간다. 사실은 웰빙과 웰다잉은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세가 같이 닮아있는 부분입니다. 웰빙을 해야지 웰다잉을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진정한 웰빙은 우리가 인위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웰빙족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보통은 진정한 자전거는 들판을 이렇게 굴러가는 자전거잖아. 그렇죠? 자연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자전거의 용도일 텐데 사각의 회색빛 공간 안에 갈 수 없는 자전거를 딱 만들어 놓고 바퀴도 고장시키 만들어 빼버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열심히 웰빙족이라고 자전거에 달려라고 하는 현대인들. 여기가 어딜까요? 헬스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헬스장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나는 웰빙족이야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라고 하는 원래 용도는 우리가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인 거잖아요. 자연의 리듬을 타고 자연과 온몸을 만끽하면서. 그러니까 우유 배달을 아침 이른 새벽에 하는 사람이 웰빙족인 거지 유기농 우유를 주문해서 먹는 사람이 웰빙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웰빙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웰빙인데 우리는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결코 빠르지가 않죠. 괴테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거 이제 뒤에 나오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고박완서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40 넘어서 작가로서 등단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어떤 분야가 내 적성에 맞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친구는 이번에 대기업에 빨리 갔어. 나하고 동기인데 빨리 갔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속도감, 재촉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를 망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게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괴테는 그러니까 괴테의 시각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연에는 보면 봄, 여름, 가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꽃이 시기가 다를 텐데 우리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어느 날 한탄하면서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고 야 너는 빨리 펴서 좋겠네 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연은 자기네들만의 속도가 있고 그들만의 또 아름다움을 내는 어떤 저마다의 특성들이 고유성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인간만은 이렇게 속도 경쟁을 하는 걸까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괴테의 성찰을 알려줄 수 있고요. 각각에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자기 배려와 힐링, 무소유적 삶, 그 다음에 돌아봄. 여기서 돌아봄을 가운데 가로를 비워둔 이유는요. 우리가 돌본다라는 것은 요즘에 케어에서 돌봄 경제가 요즘은 핫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이 어떠했는가? 내 주변은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은 어떻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성찰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자기 배려. 보통은 배려는 목적어가 남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자기 배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 타인을 주로 목적으로 두었을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목적으로 두는 시대가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타인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 아까 에로스 에너지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쳐있고 내가 피로해진 상태에서는 그런 힘이 이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01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페터 한트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괴테의 멘티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슬라이드는 사실 직접적인 여기와 연관은 없지만 제가 제 자랑을 살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를 썼죠. 근데 이 작품은 한마디로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다뤄요.
그러니까 부인 간의 갈등 문제에서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짧은 편지 한 장을 딱 써놓고 떠납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만난들 좋은 일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한 문장만 딱 써놨어요. 그 이제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황당하죠. 왜 도대체 나를 떠나는 거지? 만나게 말이야. 가만 놔두라.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가는데, 자, 한때 사랑했던 그 부부 간의 관계, 에로스가 충만했던 관계가 나중에 서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막 테러하려고 하고, 이제 부인이 특히 남편을 죽이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왜 타나스적 에너지로 바뀌는 걸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렇게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양반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는 이 에로스와 타노스라는 이 핵심 개념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괴테 선생님에게서 배웠노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공식적으로 괴테의 멘티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아마 선생님들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니면 정통해 있을 그런 존재들을 왜 이네들이 어떻게 괴테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이트는 너무도 잘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인, 우리가 진화론, 종의 기원. 그 다음에 니체, 신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각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정신분석 오늘날 얘기하는 뭐 무의식이라든가 뭐 트라우마가 어떻다, 우울증이다, 멜랑콜리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괴테에게서 나는 다 따올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이 프로이트가 어떤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수상연설 자리에서 내 모든 이런 분석의 개념들은 괴테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인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 서문 부분에 아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다인의 종의 이런 서문에 보면요. 독일의 그 대천재 괴테 선생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어떤 변형의 어떤 그 개념, 진화의 개념을 일부분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인 역시도 돌연변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괴테에게서 많이 따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니체는 너무도 유명하잖아. 그렇죠? 아까 제가 르네상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다신주의였다가 중세로 오면서 유유신으로 넘어왔잖아. 그렇죠? 그런데 유유신은 너무도 인간에게 어떤 절대적인 모든 삶과 죽음이 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도 왜 먼저 데려가시지? 악인은 왜 안 데려가시? 이런 약간의 불만들이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면은 완벽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성이라고 하는 신중심사에서 이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주의로 이성 중심주의로 우리가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기가 된 게 인문주의고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자, 그런 시기에서 니체는 더 나아가는 거죠. 신도 돌아가셨지만 인간 너희들도 죽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여기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인데 니체는 모든 중심을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다? 인간 무슨 중심이야? 중심 아니야. 뭐가 중심이다? 그 중심 아니야. 서울이 중심이다? 아니다. 전라도가 중심이다? 아니다. 젊은 세대가 중심이다? 아니다. 중심을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오늘날 사실은 이 니체 사상을 하나를 따와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를 영어로 그대로 바꾸면 휴머니즘이 되거든요. 근데 휴머니즘 모든 광고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휴머니즘은 말 그대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이 만약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가장 합법적으로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딱 물어보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대목만 보더라도 우리의 존재 이유와도 같이 여겼던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이름을 붙이잖아. 그렇죠? 반려동물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쓰레기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권장한다는 거죠. 권장일까지는 아니지만 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히 보면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내 반려동물. 만약에 거꾸로 뒷산에 묻어버리면 불법이죠. 맞죠? 과태료 내야 될 겁니다. 이유는 뻔하죠. 위생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1m를 파서 묻어야 될 텐데 그렇지 대부분 안 묻을 거니까 특히나 겨울철에는 그러면 들짐승들이 다 사체를 파낼 거니까 위생학적 문제가 될 거니까 책임 못 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시각들이 이제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 시각. 이게 너무도 심각하니까 니체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주의 사상도 사실은 니체가 괴테에게서 물려받아서 인간은 생태교의 꼭지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뭐 교만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프로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괴테와 어떤 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을 받게 돼서 연설을 했죠. 그때 괴테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훌륭하죠.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그림도 그렸고 해부학도 했고 비행기 어떤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고 이제 다양한데 단 하나 괴테 선생님하고 차이 나는 것은 심리학 분야, 정신분석학 분야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두 천재를 비교할 때 나는 그래서 괴테 선생이 편을 들어주겠다. 괴테 선생은 다른 분야까지도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렇게 했지만 플러스 알파로 정신분석학 이 접근까지도 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만약에 누가 승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괴테 선생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이 바이마르에서 니체가 살던 집입니다. 이게 글자가 잘, 여기 보면 이게 니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니체가 살던 집입니다. 괴테의 동상이 있고 실제로 니체가 살았던 집 그 안에 제가 잠깐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이제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렀던 들어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테 니체 집이 있는데 좀 약간 허름하긴 하죠. 어쨌든 니체도 괴테가 살았던 바이마르에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마르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니체가 엄격한 기준으로 나눴죠. 그래서 분야별로 나눌 것이다. 음악가 몇 명, 뭐 미술가 몇 명, 철학가 몇 명. 그렇게 해서는 키워준 거죠. 키워주고 그 대신에 이 바이마르라는 도시를 독일에서 최고의 문화 도시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말로 사실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잖아. 그렇죠. 여태까지는 뭐 하드웨어가 중요했다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문화야말로 정말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 소프트웨어 어떤 아까 제가 이 롯데 정신 같은 것도 보면 정신이라는 건 사실은 소프트 측면이 강한 거죠. 어떻게 문화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문화적인 차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괴테는 딱 한마디로 하는 거죠. 괴테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문화이다. 독일을 대표하는 문화이다. 아까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하면서 괴테 선생이 승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니체는 사실 존경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판했는데 신도 비판하고 인간도 비판하고 다 비판했 나중에 스스로도 비판해가지고 광인으로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스스로 이제 죽었는데 유일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괴테입니다. 괴테. 그러니까 괴테 선생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 조금만 요 분야만 살짝 살펴보고 조금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육 부분에서 독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일도르프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거 모르겠어요. 바일도르프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라고 하고 자연 어떤 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이거를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바일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의 창시자 이 양반도 스스로가 밝히기를 저는 괴테의 사상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건물 이름도 게테아눔이라고 지었어요. 하이젠베르크는 물리학자이고요. 양자역학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런 쪽에 아주 전문가였고 노벨 물리상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특이하게도 생태학적 시각을 가졌던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연을 아까 활용의 도구, 인간의 편의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했다면은 이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화시킬 것인가 이제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네들의 많은 이 곡들의 이 가사들은 대부분은 다 괴테의 시에서 다 따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요. 핵심을 이렇게 슬라이드가 많아서 볼게요. 일단 교육관을 보면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한교육을 닮아 있기도 한데 보면은 이 부모들도 같이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요. 같이 그러니까 주로 몸으로 많이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예술과 그다음에 어떤 뭐 정치면 정치, 철학이면 정치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제 이렇게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인데요. 이 독일의 이 발도르프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도 이 학생들이 너무도 피곤하고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무한 경쟁 속에서 뭐 거의 90%는 루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사실 요즘에 이런 말 하죠. 평균은
원래 평균은 보통이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이 학생들에게 평균은 실패이다. 왜냐하면 등급도 9등급 중에서 5등급은 평균이 5등급인데 5등급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평균이면 평균 정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오늘날 지금 학생들은 3등급 인서울 하려면 2등급만 맞아야 될 거예요. 너무도 잔혹하죠. 그러니까 평균은 어디 갔냐라는 거죠. 평균의 상실, 평균은 곧 실패이다. 그런데 이 교육은 평균이 독일은요 어떤 게 없냐면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독일은 상대평가가 없죠. 독일은 또 이 대학이 서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대학이 서울 대학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작은 도시 뮌스터라는 도시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뮌스터라는 도시는 인구 한 10몇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도시이고 오히려 신학적으로는 그곳을 훨씬 더 많이 쳐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다음에 학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대학을 간다 안 간다? 왜냐하면 독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대학을 졸업하나 사회에 진출을 하는 그 연도를 따지는 거지 대학을 졸업했는가 아닌가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도 대학 진학률은 30%를 그 정도에서 안팎일 거고 그렇습니다. 소임이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시키니까 경쟁이 없는 교육이고요. 그네들이 스트레스가 우리보다 훨씬 적죠. 저는 가끔씩 학생들한테 독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유학을 가면 학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다양한 전인교육의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지게 교육할 수 있는 방식을 여기서 끊임없이 교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세 가지 경외심이에요. 세 가지 경외심이라는 것은 존경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는 거잖아요. 자, 누구누구에 대한 경외심이냐면 일단 우리들의 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아래고 세 번째는 동등한 자인데 우리들의 위에 있는 존재는 신 혹은 대자연 혹은 부모와 선생 지도자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종교죠. 그다음에 대자연 자연인 거죠. 그다음에 부모와 선생 지도자 이네들에 대한 경외심 이 교육을 일찍부터 시켰던 거고요. 두 번째 우리들 아래에 있는 존재 발 아래에 있는 존재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들이죠. 이 교육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등한 자는 누구냐면 우리들의 동료, 우리의 가족, 이런 친구 지간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구를 배제시키고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고스톱판에서 10,000원 딴 사람이 있으면 10,000원 잃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A 이상을 받으려면 대학은 다 상대평가니까 A 이상을 받으려면 나머지 사람은 A 이상을 못 받거든요. 이건 제로섬이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날카롭게 나누어지는. 그런데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대하고 배려하고 제가 있어야지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제가 있다. 이런 이 원리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교육관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한 5분 정도 쉬었다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계속해서 시작할까요? 이어갈까요? 분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게 총 90쪽의 슬라이드인데 지금 33쪽만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음악 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베토벤 같은 경우, 뭐 슈베르트, 이 중에서 슈베르트 이 마왕이라는 거, 여러분들 스카이캐슬 너무 유명하게 해서 잘 다 보셨죠? 엔딩 곡이 바로 이 마왕이라는 곡인데요. 마왕이라는 곡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베토벤과 이제 괴테 인연들이고, 자, 요게 이제 괴테의 마왕인데, 아까 제가 에로스와 타나토스 말씀드렸죠.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많은 음악들의 가사 내용을 잘 보면 타나토스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듬은 상당히 아름다운데 가사 내용을 잘 음미해 보면 죽음을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카이 캐슬이 왜 그러면 괴테의 시 마왕을 엔딩곡으로 했을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섬뜩합니다. 보세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어두운 밤에 말 타고 가는 이 누구인가?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네. 아버지는 아들을 감싸 안고 간다네. 이렇게 감싸 안고 가는 거죠. 자, 말을 달려요. 아들이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묻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게 마왕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왕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귀신이나 유령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러죠. 저건 그냥 자욱한 안개야. 너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해 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도 아버지는 이제 뭐 아들의 어떤 그 고통을 일단 뭐 듣지 않고 계속 가죠.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품속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스카이캐슬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스카이캐슬이라는 수많은 우리 현대인들의 욕망들이 꿈틀거렸잖아. 그렇죠? 무조건 이 위너가 되라고 부추기는 어떤 그런 욕망들이고. 그리고 스카이캐슬 말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카이 하늘, 캐슬은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과 고소공포증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저는 옛날에 어떤 글에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네들은 자기네들 부모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부추기는 거잖아. 그렇죠? 조금 더. 거기서 서울대 의대가 목적이었지만 여기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들은 부모들의 어떤 욕망 때문에 아이는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스카이캐슬 엔딩곡으로 쓰인 이유예요. 이 곡이. 그러니까 괴테도 사실은 이런 곡을 썼을 때 이미 그 당시에 부모들의 시각이 아이들의 욕망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미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마왕의 어떤 이 모티브들은 다양하게 이제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괴테는 수많은 어떤 이 글을 통해서 그 동시대에 혹은 그 후대의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고요. 자, 드디어 이제 작품으로 왔습니다. 젊은 베르테의 슬픔. 자, 뭐 요즘에는 뮤지컬로도 공연되고 있기도 하고 하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젊었을 때의 괴테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고, 괴테는 그래서 생애 동안에 16명의 여성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사적으로는 여성 편력이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말도 잘하니까 친구들이 너는 도대체 그 나중에 가장 나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80살. 그러니까 죽기 전 3년 전에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17살짜리 소녀뻘 되는 이제 여자아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는 그 부모, 그 엄마한테 가서는 용기도 있었던 건지 뻔뻔스러웠던 거죠. 자네 딸이 괜찮던데, 뭐 이러니까 그 엄마가 저는 어때요?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딸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17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너는 여성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더니만 이제 내건 변명이 이 친구야. 세계의 명작들 많지? 내가 만드는 거 다 여성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씩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나온 세계 명작에 좋은 저서를 남기기를 원한다면은 내 행동을 그냥 정당화시키면 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고요. 그리고 자기도 실제로 경험했던 이제 부분을 그대로 녹여낸 건데, 뭐 기본 스토리는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 임자가 있는 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 타나토스 에너지를 자기에게 향한 거잖아. 그렇죠? 타인을 참아 죽일 수 없었으니까.
나폴레옹이 나중에 1805년에 독일에 침공해 와서요. 나폴레옹도 이 작품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는 나폴레옹은 괴테보다 한 20년 후배이긴 한데 나이가 괴테 양반은 살려주고 일단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는 이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결문 베테도 상당히 좋은데 마지막 장면이 마음에 안 든다. 사나이라고 한다면 연적을 쏴주게 되지. 그러니까 괴테는 또 말 잘 하죠. 그랬으면 3류 소설이 됐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몇몇 이제 기본 텍스트들이 이게 오늘날까지도 강렬한 메시지를 왜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텍스트 뒤에서 이제 몇 가지 대목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기본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 주체,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욕망의 주체이죠. 그렇죠? 나는 뭘 바란다. 우리가 보통 뭘 바라지만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시선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억압할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건 많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내면으로 욕망하는 거는 뭐 무한에 가까울 거예요. 아, 내가 뭐 집을 사고 싶어, 뭐 아리따운 누군가 만나고 싶어, 뭐 등등등 한데 자 이것이 항상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요구하는 다른 쪽의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 질서예요. 이 사회 질서는 억압 기제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이고 또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문화적 질서라는 이름으로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니까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너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또 다시 그 질서를 결혼을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하나의 질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바라는 욕망과 이 사회 질서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기본 구도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베르테르는 자기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뜻을 전달하는 것은 욕망이 있으면 되지. 열정이 있으면 되고 사랑이면 되지. 무슨 세속적인 잣대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옵니다. 내적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괴테가 처음 썼던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연은 눈앞에 보이는 이 풍경들이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내적 자연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자연은 영어로 네이처이잖아요. 네이처의 뜻을 이렇게 1번부터 쭉 보면은 한 5번쯤 가면은 본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자연은 본능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행동해는 그러니까 네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해에 가까워요. 밖에 풍경처럼 행동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이지만 외적 자연이 있고 내적 자연이 있는 거죠. 괴테는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외적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내 본능도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었을 때 괴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시기를 이렇게 나눌 때 아까 제가 고대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중세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가 왔다고 그다음에 고전주의가 오거든요. 고전주의가 오고 낭만주의가 오고 뭐 사실주의가 오고 이렇게 쭉쭉 가는데 고전주의는 보통 균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 진선미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낭만주의는 이제 감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갔는데 이 괴테가 살았던 시대는 그 4개 시대를 다 거쳤어요. 르네상스 시대도 거쳤고 고전주의도 거쳤고 낭만주의도 거쳤고 이렇게 계몽주의라는 것도 거쳤고 또 질풍노도의식이 들어보셨죠. 감성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조를 보면은 이렇게 AB로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문주의 이성을 중요시 여겼던 시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질풍노도의식 감성을 중요시 여기고요. 고전은 다시 그 둘을 중재한다고 하면서 진선미 화해를 중요시 여기는데 다시 또 낭만주의는 고전주의가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성의 편에 가까우니까 다시 우리는 감성을 두둔할 거야. 이게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조의 흐름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 주인공은 내적 자연에 충실해야 된다. 즉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세속적인 잣대인 신분, 계급,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거든요. 흑수저, 뭐 금수저, 동수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계급, 계층 이런 것들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그렇게 가면서 또 하나는 이 작품이 갖는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연애 결혼이라는 현상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처럼 정략 결혼, 우리도 뭐 조선시대 때까지는 정략 결혼. 그러니까 나는 전혀 얼굴도 못 본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때 여기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괴테는 그런 거 다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이라는 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과 인연이 맺어줄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충돌이 아까 발생한다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상당히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신성하죠.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결혼은 어떤가요? 결혼도 신성하잖아요. 고귀하죠. 그러니까 사랑도 고귀하고 신성하고 결혼도 고귀하고 신성해요. 이게 충돌 현상이 바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비극의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오늘날 우리가 문화된 이 사회에서는 변화 불가능한 질서이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물론 이혼을 해서 재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내가 누군가 결혼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또 뭔가를 한다는 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젊은 베르테르는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총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를 인정함과 동시에 불인정의 의지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도덕 질서 변경 불가능하다면 내가 뭐 따를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너희를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권총 자살함으로써 그거를 내가 인정 못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 이러면서 딱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극단화된 한 지점에서 만난 현상이 이제 권총 자살로 보통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협화음이었던 거죠. 가혹한. 프로이트가 나중에 게테 작품을 분석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댔는데 이 용어가 바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입니다. 쾌락 원칙은 아까 개인의 욕망에 관련된 거고 현실은 현실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안 돼 혼나 이거잖아. 그렇죠? 학생들 수업하기 싫고 뭐 출석하고 싶죠 하지만 그러면 학점이 나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반대급부로 제어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질서입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은 뭐 물건을 훔치고 싶어 그러면 처벌받아. 이거는 다 질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 원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율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는 일부분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경고를 날리는 것은 바로 현실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 어떤 충돌의 두 가치 이런 것들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짧은 작품이 다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사랑은 인간을 행복하게 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사건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거, 사랑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추상명사에는 사실 죄가 없어요. 사랑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행위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붙어서는 안 되는 용어들, 데이트 폭력, 성폭력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만나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형용모순이라 그러는데 뭐 희망 고문 이것도 만나서는 안 되는 단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것도 만나서는 안 되고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사랑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나쁘게 자기 이익 속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사랑의 이율배반적인 메시지를 이 작품은 잘 드러냈는데 괴테가 25살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작품을 25살에 썼으니까 상당히 천재적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모방 자살이라는 거. 누군가 흉내내서 이 작품을 읽고서 그 당시에 전 유럽에 걸쳐서 약 2,500명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다 그래요. 원총 자살. 그러니까 흉내내서. 멋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실현당했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거 멋지네. 나도 빵. 이렇게 해서 2,500명 정도가 모방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 그 당시에 성직자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시대는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보통은 지배층들이 성직자나 이제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 당신의 책을 다 이제 없애자, 금서화시키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괴테가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 20몇 살밖에 안 된 게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 작품이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자살이 없었나요? 하니까 있었지. 그러면은 내 작품이 나오기 전에 자살을 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잘못은 누구한테 돌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직자 자네, 당신 일단 그다음에 정치인 당신네들이 다 일단 옷을 벗으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책을 태우겠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전에 자살이 없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정치를 잘했고 종교적으로 잘 이끌었다면 자살이 없었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당신네들의 논리에 따르면. 책이 나왔다고 해서 자살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당신 책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도 과도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몇 가지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시각에서 봐도 되는 게 보면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지를 매일같이 절실히 느낀다네. 거기 나오는 실제로 대목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우리 보통 오늘날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렇죠. 저 사람은 뭐
뭐 동작이 느려, 동작이 빨라, 멍청해 내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얼마나 바보짓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이라는 게 흑백 논리로 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매부리코와 사자코, 우리가 코 보통 매부리코 사자코 하잖아요. 그 사이에 높이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방식 다양한 명암이 존재하는데 이거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제 이런 논리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무엇이 불행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불변의 법칙과 이것도 거기에 나왔던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인간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약간의 흙덩이만 있으면 되고 땅 속에서 잠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작은 양의 흙만 있으면 된다. 오늘날 우리가 부동산에 지금 집착해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릴 만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들기 땅 흙 요만큼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도 많은 욕심을 내고 땅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열정이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돈이나 명예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자들은 언제나 바보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노예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쫓아가거나 흉내내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요즘 말로 이게 보통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사실상 가방이 필요 없다. 나는 물건을 넣는 용도라고 한다면 가방이 집에는 10개나 되니까 필요 없는데 물건을 넣는 용도가 아니라 불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이는 명품 가방은 나는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넣는 용도로는 나는 충분히 있지만 내가 없으니까 다 있으니까 내가 소외될 것 같아서 나도 그걸 사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방 욕망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실상 필요 없지만 타인들이 다 그걸 하니까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원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보통 모방 욕망이라고 해요. 바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남이 너 재능이 그 정도면 공무원 도전해보지? 너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한번 해보지? 토익 뭐 몇 점 맞아보지? 이런 것들은 다 내 목소리는 아닌 거거든요. 내가 그에게 맞는가, 관심이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재미도 느끼고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재미를 못 느끼는데 사회적 의미만 부여한다면 오래 못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항상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가, 좋아하는가가 1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사회적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앞순위가 빠져버리고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너가 해. 설사 그 사람이 부모라고 하더라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은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유일한 것으로 모든 에너지와 모든 행복 그리고 모든 불행의 원천이네. 내가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즉 내가 아는 지식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이 내 마음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라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내가 슬프다 기쁘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마음의 상태는 오롯이 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것이 아닌 거죠.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날 보면 이제 마음의 다이어트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몸의 다이어트는 누구나 다 쉽게 하지만 몸에 불필요한 군사를 빼듯이 마음에도 불필요한 감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불필요한 군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기심, 분노심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있어봤자 누굴 괴롭히냐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니까 이거를 빼는 노력이 필요한데 마음의 다이어트가 사실은 더 급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몸의 다이어트를 먼저 하면 이제 마음의 다이어트는 나중에 뭐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의 다이어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지 않는 대상이 단 하나도 없네. 건강, 평판. 그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죠. 건강, 평판, 기쁨, 휴식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하는 어떤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거는 모든 문학 작품이나 모든 예술 작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 안에는 이 두 에너지가 같이 공존해 있고 서로 반비례 관계이고요. 에로스 에너지가 충만해 있을 때는 이 타나토스는 이렇게 숨죽여 있는 거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벤져스 영화 많이 좋아했잖아. 그렇죠? 어벤져스의 공공의 적 이름이 타노스입니다. 타노스. 이 타노스가 바로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따온 거죠. 그러니까 파멸의 어떤 존재, 뭐 폭력의 존재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타나토스라는 것이 요즘에는 타나톨로지해서 죽음학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100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웰다잉 할 것인가. 아까 웰빙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고 품위 있게 죽어갈 것인가죠.
둘 다 ing가 붙어 있습니다. being, dying.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과 목숨이 끊어진 이후가 아니고 목숨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품위 있게 살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요소일 텐데 그 안에서 우리는 타나토스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웰다잉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는 5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뭐 원망하는 단계, 부정하면서 뭐 아니면 순응하고 뭐 다양한 이제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에는 다양하다라는 거죠. 분노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이제 다양할 수 있겠죠. 웃어가면서 화해하면서 뭐 죽어가는 사람 모습들이 다 있을 텐데 보통 학자들은 우리가 응애하면서 울면서 태어났으니까 반대로 이제 웃으면서 가는 게 맞고 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는 울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웃었잖아. 그렇죠? 기뻤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웃으면서 가고 나머지 사람들 반대로 울으라는 거죠. 이게 균형 감각이라는 건데 우리는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도 울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운명이 나를 벌써 그 암이 왜 나한테 이런 거잖아. 그렇죠? 이제 나중에 그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타협 체념의 단계로 간다 그래요.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텐데 그럴 때 원망 이런 것이 타나토스적 에너지이면은 자기 아까 배려라는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나를 배려하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충분히 살았고 이제는 뭐 이렇게 정리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에로스적 에너지를 환기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우스트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이거 60년 동안에 걸쳐 썼습니다. 괴테가 그러니까 83세 사망했는데 81세 때까지 썼고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될 때 작품을 쓰고 나서 바로 이 작품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60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집필 기간을 가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죠. 자, 60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 작품이 어떻냐면요. 괴테라는 사람이 한 작가가 썼지만 이 사람이 시대를 달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이런 아주 피 끓는 이런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나중에 노년에는 또 체념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파우스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그야말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문학을 하는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파우스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품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스토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영혼의 어떤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주님이 계시고 절대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유혹하는 메피스토라고 하는 악마가 있고 이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악마가 상당히 똑똑하죠. 악마가 이 주님 절대자한테 갑니다. 절대자님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최대 걸작인 인간 내가 볼 때 별거 아닌데 내가 이 친구 한번 유혹해 볼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혹이 안 넘어갈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내가 유혹을 할 테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정말 만족스러워요 행복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내가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유혹해봐라 이 친구는 절대 행복하다 만족스럽다는 말을 안 할 거야. 왜? 악마가 하는 짓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정이 시작되는 게 이 이야기인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메피스토 악마는 이 파우스트 이 주인공을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온갖 곳을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단란주전도 데려가고 룸사랑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는 거죠. 심지어는 회춘도 시켜주죠. 20대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20대로 돌려준다면 좀 넘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40년 막 이렇게 올려준다면 혹할 것 같긴 해요. 정말 행복해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이를 돌려주니까 처음에는 일단 그 관문이 1단계가 나를 20대로 만들어준다고? 그럼 좋은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의욕을 일단 넘겼죠. 그렇게 가면서 온갖 술도 먹여주고 뭐 마술도 비워주고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때에 등장하는 그 미의 여신 뭐 헬레나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부인으로 함께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의 세계와 뭐 성경의 세계, 그리스 로마 어떤 모든 세계를 넘나드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영화의 어떤 감정을 의인화시킨 영화 있었죠. 뭐 슬픔이 얘기하고 그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감정이 의인화돼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근심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근심이 나중에 결국 주인공의 눈을 멀게 해요.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전개되는데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렇게 흥미롭죠. 그래서 오늘날 이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꼬박꼬박하죠. 이렇게 뮤지컬로도 열리고 오페라로도 열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문제는 이 작품이 너무도 길다 보니까 독일의 현지에서는 10시간씩 하는 이 뮤지컬이 있어요. 오페라가 있어요. 10시간. 그러니까는 막 지겹죠. 그러니까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막 이럽니다. 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 대충 이제 이 내용은 뭐 그런데 내용은 이제 대충 그렇게 파우스가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명대사를 한번 이렇게 보자면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자,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 노력하는데 왜 방황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어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인간 대신에 음매하는 소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소는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소나무를 넣어보세요. 소나무는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네들은 뭘 안 하기 때문일까요? 이거를 안 하기. 자, 그러니까 이 인간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자아 실현의 어떤 방식이든 뭐든 간에 그럴 때 그 쏟아붓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걸 노력이라고 부를 텐데 노력의 결과는 항상 성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가 더 많죠.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되고 뭐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결과가 반드시 성공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를 맛보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내성이 길러지고 항체가 길러지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방황이 두려워서 노력 안 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재도전해라. 이제 이런 의미이고요. 영혼이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여성적인 건데 여성적인 것은 여기서는 대자연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괴테는 생태주의자라 그랬죠. 우리가 입산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연은 우리를 끌어안아주는 그 자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적인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괴테는 워낙 여성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까 17명이나 만났기 때문에 여성적인 것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대자연을 의미한다는 거죠. 영혼이 자연적인 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자, 그 다음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더 하는 거 오늘날 우리는 덧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결국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뺄셈이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재산 했다가 더 많은 뭐 나이 더 많은 스트레스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변곡점을 지나가면 모든 것이 내려놓기 시작하지 않아요? 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뺄셈의 시대로 인생은 덧셈에서 뺄셈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다라는 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 방향이 어느 쪽인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내 나이 때, 내가 만약에 50대다, 60대다, 70대 이 나이에 내가 정말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일이 무엇인가 찾는 걸 중요하지. 아, 내 친구는 아직도 뭐 대기업에서 뭐 임원으로 있다더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멋진 말이 또 뭐가 있냐면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배의 존재는 항해에 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여기 인간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죠. 보통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대입해보라고 합니다. 인간은 가정에 정박해 있으면 가장 안전하죠. 그렇죠? 그러나 가정에 영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센 파도와 우리가 맞서서 나아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나아가야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귀한 길은 차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가 여기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배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건 존재 이유가 절대 아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자, 이 말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색이 있잖아요. 색은 빛의 고통의 산물이다. 이거는 아주 철학적이면서 멋진 말입니다. 얼핏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색들, 빨주노초 파란보, 자연의 아름다운 단풍 색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절대자가 땡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의 이치 자연의 논리들이 이 빛과 관련해서 수많은 고통과 메커니즘과 이것이 복합적으로 딱 드러난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누가 절대자가 자 이건 빨주노초 아름다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리즘을 딱 떼서 요건 무슨 색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파악할 것이 아니고 그 빛을 온몸으로 우리가 이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일대응 맞대응해서 조응해서 담아내는 색깔이야말로 진정한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예로 이제 설명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 우리가 많은 식물들은 노란 꽃을 증오하기 때문에 노란색이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빨간색 꽃은 빨간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빨간색 꽃입니다.
자기 안에는 이미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색조가 이미 가득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빛을 차단한다는 거죠. 이 차단 반사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차단은 내 쳐내는 거니까 고통스럽겠죠. 내 쳐내는 일은 항상 고통스러워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그 행위가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건데 어쨌든 괴테는 모든 우리 인간이 만끽하는 경험하는 색깔들은 단순히 누군가가 한순간에 딱 만들어낸 아주 간단한 어떤 뭔가가 아니고 수많은 것들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작품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는 뭐 이렇게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뭐 어울림이냐 따돌림이냐, 위너냐 루저냐, 주류냐 비주류냐, 뭐 존재냐 소유냐 이렇게 이기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작용하면서요. 이네들이 이제 하나의 교직되면서 옷감을 짜듯이 이렇게 짜내가는 게 괴테의 텍스트의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괴테에게서 이런 얘기들이 쭉 다 얘기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부분은 아까 다시요. 이런 작품에서 나는 이 부분을 따가져와서 나는 음악을 만들어 볼게. 나는 인간 중심주의 이 부분을 가지고 따가져와서 나는 그럼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할게. 이건 니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뭐 무의식 타나토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프로이트가 따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자기가 괴테에서 수많은 작품 중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퍼즐 같은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을 후대들은 자기네들이 뭐랄까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뽑아간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걸쳐서 괴테의 작품은 이게 문학 작품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숨어 있는 수많은 개념들은 우리가 인간 인류 차원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양분이라는 거. 이게 이제 괴테가 갖고 있는 작품 세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살짝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가 보통 코스모스라는 단어하고 카오스라는 말을 쓰죠. 둘 다 이게 라틴어입니다. 카오스는 뭐 혼란, 뭐 분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혼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코스모스는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가지고요. 얘는 나쁜 거, 얘는 좋은 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괴테는 이게 같이 쳇바퀴 이렇게 엮이듯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함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과법칙도 필요하고 자연과학은 보통 인과법칙이잖아요. 내 앞마당에 돌이 뜨거운 것은 저 뜨거운 햇빛 태양 때문이다. 인과법칙인데 사실 사람의 어떤 관계는 인과법칙으로 작용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를 왜 좋아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건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 인간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1 플러스 1은 2다. 이거 물리법칙이죠. 근데 사람은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3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에로스가 충만한 관계는 3이 될 수도 있고 타나토스 관계를 되면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우리가 아름다운 개념 미학이라고 요즘 많이 쓰죠. 미학에는 사실 추한 것도 들어갑니다. 이 추한 것이 나중에 좀 더 발전되면 숭고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데요. 오늘 강연에서 그것까지 이제 소개할 수는 없는데 하나만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할 때 아름다움은 균형이 맞고 조화가 있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순간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일 때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다고 하면은 엄청난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이 시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약간은 두려움도 주죠. 그러니까 아름다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두려움도 주는 것을 이거를 포함하는 것을 숭고미라 그래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미학 개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멋지기도 하고 약간은 두렵기도 하지만 멋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숭고미라고 보통 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우리가 안전을 전제하에서 약간 놀랄 만한 뭔가를 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오감 중에서 2가지만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건지. 우리가 오감이 쭉 있잖아요. 뭐 촉각, 미각, 뭐 후각 이렇게 있잖아요. 아름답다는 말을 수 있는 건 딱 2가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식 이렇게 쓰나요? 안 쓰잖아. 그렇죠? 아름다운 시각은 일단 가능하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선율, 청각. 나머지는 이거 아름답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촉각이나 미각 이런 것들은 아름다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와보면서 이런 유물, 이런 유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이 미학적인 뭔가를 구현해낼 건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보통 강하죠. 아름다움은 일단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고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우리가 이 감각의 구조가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 어디 있는지. 눈이 제일 높이 있죠. 그러니까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쥐가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순서들이 밑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어로 OIC 알겠어. 원래는 보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서구 철학에서는 보는 이 시각이 곧 지식을 이해한다라는 것과 동급화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미학 이론도 그러니까 단순히 미학은 아름다움만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철학과도 이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수많은 곳에서 미학이 얘기되죠. 무슨 미학, 무슨 미학, 무슨 미학한데 사실은 이제 오남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미학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코스모스와 카오스를 합쳐서 카오스모스라는 이런 이제 개념.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치우쳐서는 세계 질서를 해석할 수 없다. 아까 제가 괴테의 키워드를 처음에 설명하면서 양극성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이 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에서 이제 악마로 존재했잖아요. 이 파우스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조명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악마라고 하는 메피스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력자인 거죠.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없었다면은 단독으로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메피스토라는 악마가 옆에서 뭔가를 유혹하고 뭔가를 실험을 해주고 시험하고 했지만 다 견뎌냈잖아요. 그러니까 괴테는 이런 사상을 얘기했는데 프로이트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러니까 괴테 선생님이 파우스트에서 선인과 악마가 밖에 있는 걸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악마적인 성격의 존재도 필요하다. 조력자로. 그래서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한 구석에 악마의 성격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이제 전용을 한 거죠. 우리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같이 있다. 다시 아까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돌아가자면은 그 두 가지 이 영향을, 이 에너지를 쓰는 요소들이 따로 있는데 이쪽 요소를 우리가 누가 더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범생에 가까워지느냐, 일탈자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같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오늘날 우리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의 평범성은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데 애처가이고 호르몬이 모시고 자식 바보야.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사람들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대상이나 맥락에 따라서 선인이었던 사람, 평가받던 사람이 악마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악의 평범성 개념이에요. 요즘에 이제 유명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에게는 악마성이 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 나는 악마성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악의 평범성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남을 사기치거나 남을 죽이거나 하는 것도 악마성이지만 공공질서 가병을 어기는 것도 악마성입니다. 신호등 아무도 안 보는데 건너지 뭐. 이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잖아. 그렇죠? 쓰레기 뭐 이거 버리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평범한 내가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내 가족들이나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던 내가 좋은 모습이었던 내가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악의 평범성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괴테의 사상은 이게 어우러져야만 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지금부터는 괴테의 이제 예술관을 압축적으로 몇 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슬라이드가 몇 장이 남았냐면은 30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중요한 거 보겠게요. 자, 색채론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유명한데요. 앞으로 미술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색채론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를 이제 볼 텐데요. 그 전에 괴테가 유턴을 싫어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괴테는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으로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뉴턴은 과학자다고 물리학자니까 과학의 힘은 원래 분석이잖아요. 분석하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이렇게 할 텐데 과학자의 그런 자세가 싫었던 거예요. 대자연이 우리 부모님의 몸에 칼을 마치 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심지어 어떤 말을 했냐면 뉴턴은 자기 부모님한테 존속 상해를 저질렀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인 그 대자연한테 무슨 프리즘을 갖다 대고 메스를 갖다 대고 뭐 어떻게 해서 분석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는 뭐 MBTI에서 무슨 형이고 가끔씩 삐지고 이렇게 분석할 것이 아니고 어머니 자체로서 존경하라는 거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뉴턴이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이렇게 빛과 인간을 별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색깔이 설명이 되죠. 인간하고 상관없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괴테는 인간의 눈과 조응할 때만 우리가 색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생리색과 심리색인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아, 그거 뒤에 좀 나오는구나. 아, 요걸 먼저 설명한다. 자, 그러면 괴테가 이런 예술관을 갖게 된 계기는요. 괴테의 집을 이제 볼 텐데, 괴테가 스스로 그린 그림만 2,700여 점이나 돼요. 많이 그렸죠. 근데 실제로 그린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을,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렸어요. 수준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림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그림을 포함해서 2,700여 점 정도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괴테가 이제 그리면서 관심을 갖고, 이게 괴테, 아까 바이마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있죠? 거기서 들판에 있었던 그 별장 말고 시내에서 그 공작이 공식적으로 지어준 괴테의 집입니다. 요런 식의 방이 한 5칸 정도? 이렇게 되게 넓죠? 그 옛날에 아주 잘 사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괴테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노란색은 괴테는 모든 색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롯데도 나중에 이 괴테 색깔 가지고 롯데를 막 노란색으로 막 칠하려고, 지금도 아마 노란색이 많을 겁니다, 롯데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괴테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온갖 뭐 유물들 이런 것도 모아놓기도 하고요, 미술품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괴테가 아까 내적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고 카오스적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연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은 우리에게 아까는 뭐랄까 공포스럽기도 하잖아, 그렇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해일일 수도 있습니다. 괴테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자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연은 카오스적 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경외심할 때 왜 두려움도 느껴야만 된다. 그러니까 뉴턴처럼 그 두려운 존재에 갑자기 어떤 프리즘이나 들이대가지고 그 존재의 면상에다 내가 뭘 하지 말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테의 자세는. 그래야만 우리가 자연 앞에서 감히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자, 이제 조금 핵심적인만 넘어갑니다. 괴테는 오늘날을 얘기하는 이건 천재 사상과는 약간 다른 천재 사상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암기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외워서 수능 몇 개 안 틀리고 천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영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괴테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오스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힘, 자연이 갖고 있는 카오스적인 영역에서 자신만의 어떤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역량, 이거를 괴테는 진정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영역보다는 감성 영역이고 또 직관적이고 분석이 아니고 이제 이런 쪽에 어떤 방점을 더 두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에 나오지만요.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림이 사진이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제욱시스의 포도 그림인데 이게 지금 작아서 그렇지 실줄은 상당히 큰데 이게 진짜 포도처럼 극사실주의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와서 이거 정말 포도인지 알고 이제 이렇게 쪼으려고 새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사건이 있을 정도인데 괴테는 이런 극사실주의죠.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누가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말고 자연이 품고 있는 그 내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면도 있을 거 아닌가. 그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진정한 천재이지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미메시스라는 말로 쓰는데 모방에 대해서는 이건 별로이다. 창조적으로 뭔가를 그 내면의 뭔가를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천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색상 이론을 자기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실험했던 다양한 요소들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심리적인 현상으로 갑니다. 개체 색채 중에서 심리적 사람 몸으로 느끼고 생리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색깔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괴테가 찾아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요.
자, 눈이 자극을 받는 거 어떤 거냐면 보면은 자,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이미 아니면 반대로 껌껌한 데 나올 때 이거를 명수능과 암수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원리를 괴테가 처음으로 규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는 것이 빛과 조유에 만나서 어떤 뭔가를 색채를 인식하고 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어둠 속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원리를 의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해낸 사람이고요. 보색 원리. 그러니까 바탕이 다를 때 중간에 같은 회색을 놨을 때 요 크기라든가 요 색 자체가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진다. 이건 이제 미술 쪽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하나의 정설인데 이것을 괴테가 규명을 했어요. 최초로. 이게 중요한 거죠. 최초로 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괴테는 이런 제안을 하죠. 빨간색 하지 말고 정열의 색. 그린색 하지 말고 치유, 나를 치유해주는 색. 그 다음에 블루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주는 색. 경쾌한 색.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느 겨울날 산길을 오르다 미끄러질 뻔해서 내가 다칠 뻔한 색.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온몸이 처했던 그것과 맞는 색을 가야지 무슨 빨주노 쪽 하나 보자 이거죠. 예, 그건 인간미가 없는 색깔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그야말로 심리색, 생리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컬러 테라피라고 얘기할 때 색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인지 컬러 테라피는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특히나 서구 쪽에 상당히 유명한데 우리가 보통 치유하면 음악 치유, 뭐 민학 치유 다양한 게 있죠. 당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 해서 치유 효과를 갖는 거, 뭐 미술도 마찬가지인데 컬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잠재적으로 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트라우마 같은 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어떤 거. 이게 이제 컬러 테라피인데 이런 것들도 다 괴테에게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교감하는 존재이다. 이걸 끊임없이 이제 괴테는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괴테가 뉴턴과 이 논쟁을 벌였던 거, 색채론,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할 때 후대 사람들이 전부 괴테의 편을 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괴테는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류를 원했다. 그렇게 의도적인 오류야말로 오늘날의 생태주의적인 어떤 시각에 걸맞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괴테의 색채로는 무대 앞에서 보는 것이고 뉴턴의 색채로는 무대 뒤. 무대 뒤는 사실 기계에 이런 게 있어서 별로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괴테의 색채는 무대 앞에서 아름답고 그야말로 아날로그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뉴턴은 기계적이다. 빨주노초 파란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미가 없다.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뭘 바라는